벌써 5년이 다 되어가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2016년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는 정말 이상한 사건이었죠. 온 국민이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탄핵을 외치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광장으로 몰렸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 1995년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에 이어 22년 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재임 기간 중에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내란 선동에 의해 심각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나 특정 국가와 협력하여 자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외환죄 등을 범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헌법을 초월할 정도의 강력한 여론. 이러한 탄핵 여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마치 전 국민의 뜻인 것 마냥 둔갑되었습니다. 모든 학생, 직장인, 주부, 노인 할 것 없이 완벽하게 동요되어 탄핵을 외쳤고 덩달아 탄핵 물결에 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보다 국민 여론편에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종의 인민재판이라고 할 수 있죠. 헌재에 의해 탄핵이 결정되자 스크린 앞에 모여든 모든 국민들이 월드컵에서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환호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속 먼저 시켜놓고 죄를 캐내는 말도 안 되는 법적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도 심지어 대통령에게 말입니다. 한술 더 떠서 당시 한국의 야권은 세월호 7시간, 태블릿 PC, 촛불 민심 등을 운운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역 죄인임을 만천하에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리고 약 5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당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공범이었기에 모두가 은폐하고 잊어버리자는 암묵적 약속. 이 사건의 발단부터 탄핵 과정,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에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차근차근 상기해보면 분명 거대한 세력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된 일종의 국가 전복 사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기업, 행정부처, 각급 기관 등 여러 조직과 단체들로부터 거액의 돈이 오고 가며 대통령은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컨트롤하고 중재하거나 승인, 결제 등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박근혜 대통령 이전의 전임 대통령들에게도 똑같이 행해졌던 업무상 관행들입니다. 하지만 유독 박근혜 대통령에게만은 이러한 보편적 관행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애초에 대통령의 법적, 행정적인 책임에 근거했다기보다는 그 이유가 매우 빈약하고 저급했으며 오로지 민심을 자극하는 온갖 루머만으로 대통령을 중죄인으로 몰아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사유는 민중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며 탄핵을 기획한 세력들에게는 향후 독이 될 수 있는 무언가였을 것입니다. 즉 촛불, 세월호, 태블릿 등은 모두 명분에 불과한 것들이었을 뿐 탄핵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계의 무역 루트에 관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유럽의 동방교역으로 탄생한 무역이라는 개념은 지금도 패권국의 지위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들은 모두 무역 루트를 통해 발생했다고 보아도 과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련하여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무역 루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 매우 혼란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또한 세계의 큰 그림 중 하나의 작은 사건에 불과하며 탄핵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무역이라는 것은 콜럼버스 이전 시대에도 이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 이전 시대, 즉 서기 500년경부터 약 1300년 초 향신료 무역은 아시아와 동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문명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당시 동양에서는 계피와 카다멈,
생강, 울금 등이 무역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향신료들은 실크로드를 통해 기원전에 중동에 전해졌으며 상인들은 향신료의 정확한 원산지를 숨기고 환상적인 이야기와 결합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상인들이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북유럽과 서유럽 등지에서 출발한 상인들은 지중해의 동쪽 끝인 오늘날의 터키와 중동 지역에 배를 정박시켰고 그곳에서 화물을 하선시켜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 중국 등 동방 교역국으로 진출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중해 동쪽으로 이동한 후 이집트 나일강을 통해 홍해로 빠져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홍해로 나간 배는 인도양을 건너 육상 실크로드와 합류하기도 했으며 해상 무역로만을 이용하여 동남아시아, 중국 등지까지 오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향신료 무역 시대에는 동방으로 가는 모든 상선이 반드시 지중해를 이용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탈리아, 그리스 등 당시 지중해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던 국가들은 찬란한 해상 무역의 꽃을 피울 수 있었고 유럽의 중심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당시 비교적 유럽의 서쪽에 위치했던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중동 지역과 지리적으로 멀었고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 때문에 자유로운 동방 무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격변이 찾아옵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선박 항해 기술의 발달 등을 통해 더 이상 중동의 오스만 점령 지역을 관통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무역 루트가 개척된 것입니다. 이 루트는 유럽의 서쪽 끝에서 출발하여 아프리카 최남단까지 내려가 동양으로 질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항해 기술의 발달로 모든 상선이 대서양을 쉽게 넘나들 수 있게 되면서 북남미와의 교역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비교적 지중해 서쪽에 있던 국가들도 더 이상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영해를 지나가지 않아도 되었으며 새로운 무역 루트를 통해 독자적인 대서양 무역과 동방 무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유럽 무역의 중심이었던 지중해를 탈피하여 새로운 바다인 대서양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시기를 대항해 시대라고 부릅니다. 상선들의 지중해 이용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기존의 무역 강국이었던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은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대신에 대서양을 넘나들던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서유럽 국가들이 이때부터 세계 열강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들은 미 대륙 약탈을 통해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유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때부터 금을 기반으로 형성된 영국의 부와 권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역 루트는 과거 유럽의 패권 구도를 바꿔놓기도 했으며 금을 통해 오늘날 유럽 국가들의 경제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이러한 세계 무역에 이변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평양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극동의 강대국으로 등극한 일본 또한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남방작전을 펼칩니다. 일본은 중국 본토를 비롯하여 인도차이나의 거의 모든 국가, 섬, 심지어 호주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위기를 느낀 미국은 즉각 전쟁에 개입하게 되고 미국에 의해 태평양의 질서가 정리되는 것으로 치열했던 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그때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세계 무역의 중심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미 19세기 말 블라디보스토크를 차지했던 러시아 또한 계속해서 남쪽 바다를 호시탐탐 노렸고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의 패권 구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결국 이 두 국가는 한반도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 이후 냉전 시대의 서막이 열리게 되는데 냉전의 승리자 또한 단연 미국이었습니다. 군사적 열위, 재정 적자 등의 문제로 구소련은 붕괴했고 기나긴 냉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러시아는 더 이상 미국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부터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이룬 신흥 열강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들은 러시아의 무한한 원조를 받으며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법과 윤리체계는 서방과 달랐으며 태평양이라는 새로운 무대를 넘보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매우 위협적인 상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날 중국입니다. 특히 아크틱 카운슬, 즉 북극 이사회가 1996년에 발족되면서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극에 인접한 강대국들의 모든 시선이 북극 항로에 주목되기 시작합니다. 향후 인류의 새로운 무역 루트로 북극이라는 미지의 땅이 거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중국의 세계를 평정하려는 계획은 날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추진하는 1대1로 정책이 국제사회에 언급되려고 할 때쯤 한국에서는 한 명의 여성 정치인이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국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준비해오던 야심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계획은 부산에서 출발하여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도달하는 대한민국 주도의 새로운 실크로드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에는 최근 전 세계의 관심사인 북극 항로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극 항로를 통해 부산항에서 유럽 끝까지 활발한 무역 활동을 하고 육상의 철도, 전력, 가스 파이프라인 등을 통해 한국과 유럽 간의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는 세계 인구 60% 이상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이 지역으로 진출하여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국가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임기 내내 강조하던 창조 경제였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대륙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한다는 박 대통령의 독자적인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한은 여전히 체제 개방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영토를 철도로 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세계 인류에게 대박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이 말을 모두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게 바로 한국 유럽 간 육상 실크로드 구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 이북으로 진출하려면 필연적으로 북한을 통과해야 합니다. 즉 중간에 낀 북한이라는 변수만 해결된다면 유라시아 프로젝트의 첫 단추가 해결되는 형국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녀는 통일을 대박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범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던 또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또한 1대1로라는 거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대1로는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하는 말로 여기에 북극 항로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1대1로 계획은 매우 흡사한 중장기 국가 전략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라는 가장 큰 변수의 해결을 위해 일정 부분 중국의 도움을 받으려 했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즉 중국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북한을 개방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이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사건이 바로 2015년 10월 31일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1대1로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정상회담 직후 합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 2건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양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1대1로의 공통점이 많아 양국의 연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정책 공조, 기반시설 연결, 무역, 투자 활성화, 금융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양해각서의 내용 중에 북한 문제를 양국이 협력하여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천안문 막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서방 세계의 그 어떤 지도자도 참여하지 않았던 중국 전승절 행사에 미국과 우방에 있는 나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참석했던 것입니다. 전승절 참석 이후 전 세계의 언론은 중국의 1대1로에 협력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움직임에 관한 기사로 미디어를 도배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될 조짐을 보일 때쯤 중국 공산당에 동조하는 국가나 정치 세력, 지도자 등은 모두 조용히 죽임을 당하거나 파면당했고 심지어 국가가 망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지금에 와서야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현재 미국판 1대1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대 경제블록 구축과 북극 항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계획은 글로벌 엘리트들에 의해 매우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 북극 항로를 차지하려는 그들의 야욕은 어쩌면 태평양 전쟁 이후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꾸준히 논의되고 계획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부터 이러한 자신들의 글로벌 어젠다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이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동아시아의 국가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향후 글로벌 엘리트들의 계획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린이 있다면 무기 체계, 기축 통화, 원유, 무역 루트입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1대1로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엘리트들의 영린을 건드린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와 같은 실크로드 구축을 자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다음 해인 2016년 중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태블릿 PC 등의 구설수에 오르며 탄핵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짜인 수순대로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고 글로벌 엘리트들의 꼭두각시가 보궐선거에 당선됩니다.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대놓고 내정 간섭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서방의 정치 모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야 간의 갈등이 심하며 국민들 또한 좌우로 정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을 갈라 싸우는 정치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는 엘리트들의 내정 간섭이 용이합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다양한 명분, 이를테면 인권, 정부의 부패, 공직자 비리 등을 내세워 쉽게 내정 간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일당 독재 체제에서는 반대 여론 형성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법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글로벌 엘리트들에 의한 보이지 않는 내정 간섭의 결과이며 이게 바로 미국식 민주주의의 두 얼굴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당시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재 주필은 직접 그녀를 찾아가 긴 시간 동안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이것은 우발적으로 된 것은 아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온 계획과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로 보고 있다. 거대한 세력이 배후에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진행 과정을 좀 추적해보면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다. 라고 밝힙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시 이런 그녀의 고백을 지극히 좌우 진영 논리에서만 해석하려 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정치 분석가, 논평, 오피니언 리더 등은 단순히 좌익 세력에 의한 우익 대통령 탄핵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변화한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면 정작 더 큰 덩어리는 배후에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은 중국의 1대1로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국가 사업이었으며 그녀는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해 어느 정도는 러시아, 중국과도 협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녀의 행보에 위기를 느낀 글로벌 엘리트들에 의해 가차없이 역풍을 맞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당시 불거졌던 태블릿, 정유라, 최순실 등의 키워드는 탄핵을 위한 명분들이었을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거짓을 한국 사회에 유포하여 언론을 자극했으며 대국민 분노 여론을 형성시켰습니다. 즉 한국인의 특징을 잘 파악하는 특정 전략 집단이 한국 국민의 정서에 맞는 탄핵 여론을 기획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지난 2월 벌어진 아웅산 수치 구금 사태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끌어내린 세력이 중공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아웅산 수치는 중국 팽창의 상징인 1대1로 구축에 동조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가뜩이나 중국 때리기에 여념없는 글로벌 엘리트들의 눈에 그녀의 행보가 달갑게 보였을 리 없었던 것이죠. 결국 몇 달이 지나 그녀는 군부에 의해 끌려 내려오게 됩니다. 즉 아웅산 수치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부정선거에 반기를 든 미얀마 친중 군부가 그녀를 끌어내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쿠데타의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패권국의 알력 다툼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웅산 수치는
199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정도로 서방 세계의 덕망 높은 지도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여태까지 미국 또한 그녀에게 매우 우호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중국과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임과 즉시 학살의 방관자, 밀수꾼, 부정선거 등의 프레임이 동원되어 가차없이 끌어내려오게 된 것이죠. 특히 미얀마 쿠데타의 시점을 살펴보면 미얀마 내에 중국 파이프라인 확장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내 여론은 그야말로 좌우의 대립뿐이었습니다. 탄핵의 진짜 배후 세력은 자신들의 한 짓을 감추기 위해 여러 가지 거짓을 한국 사회에 유포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것들만 골라 한국인 정서에 맞게 기획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이 전략에 속아 넘어갔고 우익 진영은 좌파의 소행이라고 단정지었으며 좌익 진영에서는 거짓에 거짓을 더해 한 명의 대통령을 중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저지하려는 글로벌 엘리트들의 전략이 제대로 먹힌 것입니다. 당시 탄핵 사유는 억지스럽고 빈약했으며 저급했습니다. 좌우의 갈등을 국도로 부추겨 국민들이 편을 갈라 서로 싸우는 동안 배후에서 기획된 탄핵의 진짜 이유, 즉 그녀가 추진하려 했던 한국 주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그것을 저지하려 했던 국제적 움직임들은 철저히 감추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탄핵 당시 좌익, 종북 세력에 의해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끌려내려왔다는 분석은 당시 동북아 정세를 간과한 채 지극히 좌우 대립에 매몰되어 발생한 매우 순진한 해석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야권 세력에 의해 집권 대통령이 쉽게 물갈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는 글로벌 엘리트들의 동아시아 거점이나 다름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비호 속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은 그렇게 쉽게 끌려 내려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케이스처럼 엘리트들이 직접 정권 교체를 기획하고 움직였다면 충분히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일본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본의 수상은 미국에 의해 선출되며 또한 미국에 의해 실권한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좌경화를 막고 나아가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미국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탄핵 과정을 방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엘리트들의 큰 계획에 의해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당시 미국 대통령의 위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무언가 독자적인 노선을 타려고 하면 반드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또한 김재규를 필두로 한 좌경 용공 세력이 단순히 박정희 유신 정권을 갈아엎기 위해 저지른 거사였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반도의 독자적인 무기체계인 미사일과 핵투발 수단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즉, 그 또한 국제 무기 시장을 장악한 방산 엘리트들의 영린을 건드리고 만 것이죠. 이렇듯 배후에는 항상 더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큰 그림을 실현하기 위해 우방국의 정치 상황에 개입합니다. 자신들 입맛에 맞게 지도자를 축출시키거나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세계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빨리 좌우 진영 싸움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한반도의 남북체제 경쟁은 냉전시대의 종식과 함께 이미 끝났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치적 사건들은 더 이상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싸움도 아닙니다. 대규모 자본을 동원하여 에너지와 무역 루트를 장악하는 패권 경쟁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시대적 이데올로기 갈등에 매몰되어 있으면 급변하는 시대에 정작 중요한 사실들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엘리트들에 의해 지배당하는 세계.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지배 구조를 감추기 위해 좌우를 만들어 싸움을 붙입니다. 싸우기에 여념없는 대중은 자신들 모두가 결국 피지배자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또한 이러한 글로벌 엘리트들의 전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